네,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강연 주제는 삼고시대의 도래와 은퇴자의 가중된 부담입니다. 이 삼고시대 사회 약자인 은퇴자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일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홍춘욱 대표께서는 경영학 박사로서 현재는 국민연금 투자운용팀장을 맡고 계시며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키움증권 리서치 팀장을 맡아온 경영과 투자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전문가입니다. 네,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방향이 맞느냐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없는데 현실을 알아보자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목 그대로 삼고시대 이야기부터 대안까지,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저는 정책 대안도 있지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도 토론 시간에 윤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요 강의 주제는 그 삼고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고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재정 지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재정 지출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만 적어도 경제학자들은 안타깝게도 부적절했다라는 쪽의 의견이 압도적일 겁니다. 왜 그런가? GDP의 20%에 달하는 정부의 재난 보조금들을 받은 나라들이 죄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대가를 영수증을 청구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청구받는 과정에서 인플레와 고금리가 펼쳐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은 환율 급등이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은 미국의 달러 가치, 그리고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선과 빨간 선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내부 문제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때랑 차이가 너무 크죠?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달러의 가치는 오른쪽 축입니다만 88포인트에서 한 103포인트? 15%,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900원이 1570원까지 갔죠. 6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국내 요인이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키코 사태를 키코 사태 발생 15년이 지금 경과해가고 있는 중이죠. 2007년부터 키코에 대한 경고들의 메시지는 있었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됐을 때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스노우볼 판매까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마틴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면 다음 판에는 포커에서 손해를 봤잖아요. 졌어요. 그러면 다음 판에 2배를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이기면 승리합니다. 근데 운 없이 계속 지면 어떻게 되죠? 오링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물한 해지 했던 것들, 선물한 매도했던 것들을 되갚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의 청산 또는 포지션의 청산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고, 이 두 번의 정점이 보이시죠? 첫 번째 정점이 그 유명한 태산 LCD 사건입니다. 태산 LCD 사건 이후에 진정되는가 했었는데 결국 리만 사태가 더욱더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달러가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성을 보이다가 한미통화 수합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달러의 강세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다가 또 역시 여기서 갑자기 튑니다.
그죠? 여기도 T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글로벌 팬데믹이죠, 그죠? 그래서 역시 이때 벌어지고 있었던 외환 시장의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랑은 그렇게 큰 연관은 없는, 물론 일부 증권사의 ELS 관련 해치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한미 통합 수업 속에서 적어도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만큼은 우리는 뭐 그 정도 그냥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달러가 전 고점을 넘어서 수직 상승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물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글로벌 충격이 훨씬 컸고, 그러면 왜 미국은 달러는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인플레 때문입니다. 그림 볼까요? 파란 선이 미국의 근원 인플레. 이제 이게 뭐냐면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준이 타겟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본관을 딱 들어가면요, 물가 안정의 초석이라는 글씨가 멋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글을 쓴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김재익 고 청와대 경제수석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볼커 때, 그죠? 폴 볼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10% 넘어가자 정책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냐면 20%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플레이션이 죽었죠. 그러니까 한 방에 금리 인상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85년을 지나면서 다시 근원 인플레가 오르니까 역시 그때 누구였냐면 그린스펀입니다. 그린스펀이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그때 블랙 먼데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주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결국 90년대까지 올리다가 경제가 나빠지고 저축 대부조합 사태까지 벌어진 다음에야 금리를 인하해줘. 역시 이때도 그렇죠. 여기도 인플레이션율이 아무튼 2.5 근처에 가면 지체 없이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2021년부터 계속 올랐는데 참았죠. 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죠. 정부가 2020년, 21년 합쳐서 누적해서 20% 이상의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해줬는데 거기다 금리 인상을 하면 정부 정책이랑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그래서 올해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금리 인상의 규모가 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대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 자, 우리에게 희망은 뭐 있죠. 인플레이션이 꺾이던가 중앙은행이 그냥 아예 금리를 올릴 거면 한 번에 1%, 2%씩 올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솔직한 속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0.75씩 계속 올리면서 희망 고문 당하는 바에야 한 방에 올리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파월이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진정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경제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경제의 어떤 효율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만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생산성일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말 저는 그 강의 이런 포럼에서 개회를 할 때 초청 연사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며 들은 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중진국 감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세계 경제의 우뚝선 이런 정도의 소득 증가를 보인 유의한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가 대만이에요. 대만을 국가로 볼 것인가? 이거 한마디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댓글이 한 1000개는 달릴 겁니다. 못하죠. 그렇다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한국이 유엔 가입국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유일한 나라인데 그 유일한 나라라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 비용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업할 때 비용이 얼마냐 이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간에 따른 변화도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17세기와 18세기 조선시대의 재정 연구를 한 분들, 그리고 물가 변동 연구한 최근의 경제사학계의 논문들에 따르면 보릿고개와 추석을 전후한 수학기 사이에 쌀값의 변동률이 평균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곡이라는 걸 그래서 했죠. 예전에는 상평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창고에 조금만 물건을 재놓고 있으면, 재놓을 능력만 있으면
연초 연말에 물가 변동이 대략 추석에서 보릿고개 사이의 물가 변동이 70%라는 거죠. 이게 다 거래 비용이죠. 왜 이런 식의 경제가 이루어졌나? 간단합니다. 신장로가 놓이기 전에 육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찌개 지고 다니는 보부상들이 대부분인데 그 보부상들이 찌개 져봐야 쌀 한 가마 지고 다니면 퍼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래 비용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봄철에 우리가 쌀값과 가을철의 쌀값을 비교해보면 물론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줄었습니다. 이 거래 비용의 감소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농산물 가격은 아직도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볼까요? 글로벌 식량 가격입니다. 파란 선이죠. 여기 뜹니다. 또 뜹니다. 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국제 상품 가격의 리바운드, 그리고 이번.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 비용이 적은 시장 중에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식료품 물가입니다.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 쇼크의 주범이죠. 자, 어떤가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국제 상품 가격에서는 이미 식료품 물가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오늘 강의 시간을 제가 초과하니까 못하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거래 비용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분산된 시장의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레스토랑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식자재 물가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힘들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코로나 불황으로 가격을 못 올리다가 이번에 힘들게 올렸어요. 그죠? 어디나 우리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가 교대에 있는데 스타트업이니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서 테헤란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테헤란로를 벗어날 수 없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점심 식사대로 10,000원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직원들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박사님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식당이나 제일 밑에 있는 가격이 이제 9,000원, 10,000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가 엄청 비싼 동네에 있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안 그러면 개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참고로 지난주에도 한 명의 개발자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요. 눈물이 납니다. 결국 저희들이 느끼는 문제를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못 올랐던 걸 최근에 다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식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인하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엄청난 가격 저항을 각오하고 가격을 올렸는데 식료품 물가 잠깐 떨어졌다고 가격 인하,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피크 친 것 같습니다. 언제? 대충 지난 상반기가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조정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아까 2020년 글로벌 팬데믹 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거에 대해서 맞는 정책이었죠. 그러나 작년까지 푼 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로 더 늦게 풀었죠. 그냥 어떤 정책의 공과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풀었던 돈들이 특히 작년 2월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풀었던 그 돈이 지금 인플레로 많이 돌아온 면이 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상품 시장에 엄청나게 풀렸었던 것 같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3고 시대는 언제까지 간다? 안타깝습니다. 내년까지는 갈 것 같다. 고환율의 고금리의 고물가 시대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플레는 피크 쳤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체감 물가가 꺾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식료품 물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 가격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가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정이 들어가는데 한 3달 정도만 기다리면 조정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고 저소득층들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까지 오늘 이야기의 서두를 끊었고요. 그러면 내년까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하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애써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장 수개월 내에는 일단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노후 준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까 진위 계수를 잘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잘 대응 못했다 동의하는데, 그 이전을 놓고 생각해 보면 한국이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진위계수도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는 기초연금 도입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이한 계층이 여기 있습니다. 은퇴 연령 인구죠.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냐면 47.8%가 43%로 최근에는 아마 30%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면을 보면 굉장히 그래도 잘 바뀌는 나라다. 나쁘게 말하자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두 가지를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물론 이게 시행된 시기가 코로나 시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공포를 많이 느끼셨으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신 데이터니까 보면 10점 적토입니다. 10점에 가까우면 만족, 0이면 불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연령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고루 6점 정도 낮죠. 이보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 60세 이상에 하는 순간 갑자기 뚝. 그리고 소득 수준별 만족도를 살펴보시면 월 소득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가면서부터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또 부인할 수는 없다. 세 가지를 흔히들 저희들 많이 이야기해요.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꼭 배우자라는 게 결혼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사별도 많이 하시고 이혼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동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나이 들면 들수록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행복도 조사, 전 세계에 있는 행복도 조사들을 총괄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는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65세래요. 왜 65세일까요? 일단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나이가 됐을 때 사회보장 시스템들이 잘 돼 있다라면,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성숙도에서 해결이 되는 시기라서 65세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를 고비로 해서 급감한다. 왜 그런가는 이제 다 알죠. 바로 노인 빈곤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분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제 국민연금 전 자금운용 팀장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다음 페이지 그림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이죠. 5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5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죠. 왜 용돈 연금이 됐는가? 두 가지 문제 때문이겠죠, 그죠? 첫 번째는 1994년에 이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적으로 국민연금의 확대들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야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 수령할 때 되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그 외부에 계셨던 분들도 존재하고, 두 번째가 이제 납입을 또 특히 자영사업자들의 소득 측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다닐 때 제일 많은 민원이 뭐였냐면, 나 소득이 이렇게 없는데 국민연금료는 왜 이렇게 많이 걷어가냐 하면서 울부짖는 분들을 하도 많이 봤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국민연금료를 이렇게 때리냐. 그리고 국민연금료를 연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1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로 신사동에 본부가 있던 시절에 다녔습니다. 지금
전주로 내려갔고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제도 자체가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정말 공감했던 게 이거거든요. 소득이 꾸준히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공적연금이 잘 돼 있고요. 반대로 자영사업자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또는 비정규직, 저는 물론 평생에 걸쳐서 계속 비정규직 생활만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근로 형태별로 본다면 상용 근로자가 아닌 분들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문제냐? 그렇지 않죠. 퇴직연금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예, 좋은 기사 감사드리고요. 2003년 이후 작년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2% 정도 나옵니다. 근데 왜 퇴직연금은 이럴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원금 보장형이 86.4%더라.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개인연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원 보고서고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이건 다행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590만 명이 680만 명이니까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펀드를 제외한 작년 수익률 봐주십시오. 신탁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보, 생보 다 할 거 없이 1%. 자, 이제 올해는 반대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겠죠? 올해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1000포인트 빠졌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운용 전문가 혹은 또 자산 배분의 전문가로서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연금 제도를 잘 설계하고 공적인 보조를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개개인이 정부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도 이 IRP나 그죠? 퇴직연금을 비롯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드는 게 IRP죠. IRP나 개인연금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도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고, 이 세제 혜택들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은요, 특히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세제 효과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국민연금이야 너무너무 맨날 혼나고 있으니까, 참고로 국정감사 때마다 날밤을 샜던 기억이 지금도 참 기억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도 6.3이 나옵니다. 근데 왜 더욱더 많은 운용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서 대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이구, 시간이 벌써 제가 혼자 20분을 떠들었네요. 자, 그러면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는 걸, 10분은 힘들겠습니다. 15분 안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첫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개인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올해가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때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최악의 해가 2023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2023년이 부동산 최악의 해, 그러니까 연간 하락률 기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금리가 높다.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 우리도 어쩌면 인내해야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토로하셨습니다. 참고로 로이터와의 인터뷰였는데 정말 멋진 질문에 멋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식료품 가격에 하락이 나타나면서 국민 실생활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될 때, 빨간 선입니다. 금리가 쫙쫙 올라가게 될 때 검정색 선도 올라갑니다. 검정색 선이 뭐죠? 오른쪽입니다. 주택 가격인데 올라갈수록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초기에는 오히려 집을 더 삽니다. 왜? 금리 올라가기 전에 집 살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저금리일 때 집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의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오릅니다. 그게 작년이죠. 작년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대비 상승률의 탄력이 제일 높았던 시기는 9월달, 10월달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갭 투자가 시작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노후 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을 할 때 있어서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주택연금을 지금 서둘러 가입하시라. 작년 이맘때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저도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속하는, 근데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중산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부유층의 하위계층 정도가 제 입장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 지방 집값을 아시면 서울 집값 보면서 이게 뭐 싸다 소리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에게 제가 작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언제든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기 연령과 집값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했을 때보다 작년에 한 것보다 현재 제가 지금 주택연금을 바로 가입한다고 느꼈을 때 약 월 받게 되는 연금료가 30% 정도 오른 걸 느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다 알죠, 그죠?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습니다. 네, 유리 없는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작년 참고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기준으로 해서 2.2%의 30년 만기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5%입니다. 이 돈 번 걸로 주택금융공사가 영모기지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운영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되죠?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수혜도 올라갑니다. 금리에 연동됩니다. 집값과 금리와 나이가 주택연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집을 팔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 채라면 지금 주택연금 가입의 최적기다. 일생일대의 적기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왜? 집값은 이제 빠질 테니까. 얼마까지 빠지냐?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만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서울의 누적 주택가격 하락이 8% 남짓했습니다만 어쩌면 올해 내년 2년간 그때 4년의 하락폭을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삼고 때문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서울에 집 가지고 계시고 집값이 그래도 뭐 10억 되고 이런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라고 질문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메트리카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매력적인 그림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왼쪽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1%, 99%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산 배분입니다. 에셋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금융자산입니다. 부동산까지 계산할 수는 없죠. 자, 볼까요? 안전자산, 예금과 현금 등의 비중이 어디까지 한 60%, 70%까지 보시면 전체 자산의 90%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인데 현금 들고 있다? 실시간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 예금 2%, 3%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대한 현금 파괴의 해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상위 10% 쪽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시뻘건 게 나타납니다.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액 자산가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운용 수단은 사모펀드입니다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가 상장 주식 지분 그리고 뮤추얼 펀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겠죠. 아무튼 뭐 다 좋습니다. 리스크 대비 성과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세계 최상위 1%, 왼쪽으로 가면 세계 최하위 99%입니다. 이건 IMF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대비 조정입니다.
수익. 리스크 대비 조정 수익. 예, 당연히 저소득 계층들은 0입니다. 마이너스 안 간 게 다행이죠. 참고로 언제부터 계산한 거냐? 2004년 이후 데이터. 그러니까 누적으로 그 뒤 10년인가 11년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제 피케티의 공이 되게 크죠. 그래서 별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 그리고 노후를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의 연금 크레바스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크레바스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스크 에셋을 사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리스크 에셋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이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환율 그리고 파란 선은 코스피입니다. 예, 이번 달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붕괴됐죠. 2200도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 통화 분산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국민연금처럼 전체 자산의 40%를 달러 및 유로화로 투자하시라.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죠. 환에서 주가 폭락한 것을 대부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 대비해서 미국의 S&P 그리고 다우지수가 30%가 떨어지면서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 30%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환율은 작년 1,100원대에서 지금 1,45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작년에 미국 주식을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0입니다. 왜? 환차익이 30% 발생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 all or nothing밖에 모르는가? 안전자산 아니면 코인, 주식, 갭 투자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운용을 하는 그 공포, 언제 주식시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는 휩싸여서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80%를 부동산 아니면 금융자산의 90%를 현금에 넣고 있는 거죠. 그런 all or nothing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올해처럼 삼고이 시대를 만나게 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달러를 사라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적립투자부터 시작합시다. 매년 50대 50으로 아까 했던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국채, 한국 주식에 100만 원씩 추가 불입했다라고 감정하면 2021년 1억 4천인데 리밸런싱. 작년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때문에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4월에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판다고 못 팔게 했죠. 그 뒤 1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200포인트 빠졌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올해 국민연금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좋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국내 주식 못 팔게 하는 때문에 올해 성과가 깨먹고 있죠.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밸런싱, 어떤 자산의 가치가 너무 급등해서 그 급등한 자산을 좀 팔고 반대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주는 이 단순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100만 원 불입을 했는데 만약 1000만 원 했다면 이게 28억이겠죠. 2000만 원 했다면 56억이겠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국민연금 따라 투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서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까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만 했을 때는 2억 8천 정도를 벌었다면 투자 3분법,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로 아주 단순한 국민연금의 단순한 버전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가 4억 6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투자했다면 46억. 2천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얼마인지 계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투자의 수단들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ETF죠. 이제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 박사 말대로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주택가격 급등해버리면 당신 책임질 거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난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했는데 주택가격 상승하면 손해잖아요.
참고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뒤로 2년인가 가입이 못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여기 있죠. 만에 하나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지가 가능하냐. 예, 미국 리츠에 투자합니다. 검정색 선은 한국 아파트, 파란 선은 미국 주택 가격.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서로 따로 놀았는데 2010년 지난 다음부터는 같이 가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 아까 다 배웠죠. 미국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환율 오르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해야 되고, 미국이 경기 나쁘면 우리도 나쁩니다. 경기가 다 따라가는데 주택시장이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미국의 주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리츠라고요. 좀 이따가 우리 백세연구소 소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좋은 강의가 기대되어 있으니까 2부 시간에 더 좋은 강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무튼 이걸 보시면 빨간 선은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동안 한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리츠 지수는 15배 올랐습니다. 왜죠? 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리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임대료를 받아야죠. 집값만 오르는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임대료까지 받아서 여기다 재투자를 하면 이런 성과가. 자, 이제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에 미국 리츠를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죠. 이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국민연금의 투자법하고 제일 비슷한 거죠. 어떻게 한다?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국채, 3분의 1은 미국 리츠를 사는 전략입니다. 아름답죠? 누가 더 나은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평탄하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좋은 전략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기술 혁신 때문입니다. ETF라는 새로운 상품이 생긴 데 이어서 리츠마저 이제 대중화의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츠에서도 모기지 리츠, 임대 리츠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서 투자의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역시 투자의 대가답게 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안전자산에만 국한됐던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은퇴 후에 이 경제 독립으로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이런 방안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다시 한번 강연 감사합니다.